청춘을 들여 천국을 산다 5번은 80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 카트만두 시내를 걷다 보면 전통의상 전문점, 괄호 열고, 부티크, 괄호 닫고, 이 많이 보인다. 샤리라고 불리는 여성의 드레스나 파티복을 맞춰 입는 곳이다. 샤리는 얇고 속에 비치는 천으로 만드는데 벨리댄스 의상과 비슷하다. 실제로 인도와 네팔에서 여성이 잔치에서 춤을 출 때 입는 것이다. 내가 네팔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거의 모든 여성이 이런 전통 의상을 입고 다녔다. 하지만 이제는 편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 대세다. 일상복이 서양화된 것이다. 샤리는 잔치할 때만 입는 사치품에 가깝다. 보통 사람에게 샤리는 1년에 잘해야 한 번 결혼식의 하객복장으로 입는 예복이거나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아내와 여자친구에게 선물하는 이벤트 용품이 됐다. 한국으로 치면 남편과 남자친구가 명품 가방이나 브랜드 의상을 선물하는 개념이다. 네팔의 파티복이 평균 수입과 물가에 비하면 매우 비싸기에 어쩌다 장만하면 한껏 멋을 부리고 인생 사진을 찍는 게 이곳 여성들의 로망이다. 다양한 종족과 다양한 달력. 네팔 종족은 최대 70개라고 알려져 있다.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양성이 높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괄호 열고 SNUAC 괄호 닫고에서 202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 카트만두 인구 중에서 네와르족이 30%로 가장 큰 민족 그룹이며 이외에 타망, 구룽, 수누아르, 마가르 등을 포함하는 마트왈리족이 25%, 카스브라만족이 20%, 체트리족이 18.5%를 구성하고 있다. 타망족은 카투만두 주변 산지에서 이주해왔으며 히말라야 산맥 외곽 산기슭의 숲지숲과 초원 지역인 테라이에서도 여러 종족들이 카투만두로 이주했다. 도시 주민의 주요 종교는 네팔 전체와 유사한 분포를 이루며 힌두교 81%, 불교 9%, 이슬람교 4%, 기독교를 포함한 기타 종교가 5%이다. 네팔 사람들은 같은 종족끼리 결혼하는 풍습 때문에 유전자 유지가 잘 되는 편이다. 종족마다 자기들끼리 성격이 비슷한 걸 볼 수 있다. 어떤 종족의 성격이 점잖다고 소문나 있으면 그들 중 절반은 그렇다. 어떤 종족 사람들은 말이 많다 싶으면 또 대개 그렇다. 어떤 종족 여자들이 드세다면 진짜 드센 편이다. 그런 종족은 모계 사회인 경우가 많다. 네팔의 달력도 독특하다. 네팔은 종족에 따라 시작하는 새해 첫날이 다를 수 있다. 어떤 종족의 달력은 3월이 새해이고 어떤 종족들은 2월이나 4월이다. 그래서 한 4월쯤 돼야 네팔 전체에서 새해가 시작됐다는 느낌이 든다. 음력을 쓰니까 설날도 해마다 왔다 갔다 한다. 네팔에서는 서양 캘린더는 일반적이지 않다. 이들은 생일도 자기 종족의 달력을 따른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종족의 달력만 기억하면 된다. 스마트폰 앱 중에 네팔 달력을 볼 수 있는 캘린더 앱이 따로 있다. 참고로 네팔 달력으로 2023년은 2080년이다. 내륙 국가로서의 특징. 네팔의 음식 문화는 인도에 가까우면서 독창적이다. 아침 식사로 토스트를 주로 먹는데 밀가루에 글루텐이 적기 때문에 빵이 쫄깃하지 않고 과자처럼 바삭하다는 식감을 준다. 양고기와 소고기 같은 육류는 쉽게 구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산물이 없다. 남쪽은 인도의 북부이고 북쪽으로는 히말라야로 가로막힌 완벽한 내륙 국가이기 때문이다. 태국에서 수입하거나 인도를 거쳐 들어오는 해산물은 있는데 세금이 많이 붙기 때문에 매우 비싸다. 나는 여기서 해산물을 거의 구경하지 못했다. 네팔은 아직 상수도가 없다. 우물을 파서 양수기로 끌어올려 물탱크를 옮기거나 물차가 물을 실어 배달한다. 그걸 집마다 지붕에 세운 물통에 채워 쓰는 것이다. 부족해지면 물차를 또 불러 채운다.
시골은 더 열악해서 우물을 파지 않으면 물을 쓰기 어렵다. 그런데 놀라운 건 네팔의 강수 자원이 세계 2위라는 사실이다. 네팔이 강수량이 적은 나라인 건 맞지만 수원지가 히말라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인도까지 이어져 인더스강과 겐지스강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다. 인도의 강수위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다. 인도가 네팔보다 강대국이어서 이 강물의 우선 사용권을 인도가 가져간 것이다. 만약 네팔에서 인도로 흘러가는 수량을 조절하면 인도에서 돌아오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네팔의 우상문화 중에 1년 중 어느 날은 특정한 동물을 숭상하는 전통이 있다. 원숭이나 소 같은 것을 숭배하는 형상을 파탄의 왕궁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데 개도 그런 대상 중 하나이다. 그래서인지 네팔 거리와 골목엔 주인 없는 개가 즐비하다. 네팔 사람들이 개를 식용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 같다. 인도에서는 소가 자동차를 피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카투만두에서는 자동차가 담벼락 쪽으로 후진해도 담 밑에 앉아있던 개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개의 날에는 거리의 개에게 음식을 바칠 뿐 아니라 꽃다발을 개 목과 몸에 둘러주는 진풍경이 연출된다. 한마디로 개들이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것이다. 그런 전통이 1년 내내 이어져 웬만큼 여유 있는 집에서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개가 먹을 음식을 문 앞에 내놓는다. 그래서 대문 앞에 큰 개 한두 마리가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낮에는 그런 개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개들은 대개 낮잠을 자는 편이다. 하지만 밤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빈부격차와 공동체 의식의 만남. 네팔의 빈부격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자동차 구입 가격이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하지만 서민의 평균 급여는 한국의 10분의 1 이하 수준이다. 인접국가인 인도와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의 힌두 문화의 신분제도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가끔 힐링하러 네팔에 오기도 한다. 네팔이 방글라데시보다 가난하게 느껴져 방글라데시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신분과 빈부 차이가 이렇게 크지만 그 대신 네팔의 부자들에게는 가진 자의 책무를 보여주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문화가 있다. 지역 공동체를 위해 나누고 배려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 또한 네팔 공동체의 힘이라고 보았다. 네팔 사람들의 공동체 문화는 한국의 시골에서 본 품앗이 이상의 무엇이다. 상부상조나 주고받는 괄호 열고 기브앤테이크 괄호 닫고 수준을 뛰어넘는다. 부유층이 그런 모습을 특별히 보여주는 것이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걸 매우 가치 있는 일로 여긴다. 예를 들어 부자가 사는 동네의 이웃 중에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가 보이면 자기 집에서 일하게 하면서 학교에 보내준다. 2015년 4월 네팔에 지진이 났을 때 그 피해가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원조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 네팔의 부자들 덕분이다. 지진이 일어나자 네팔의 부자들이 자기 차에 먹을 것을 잔뜩 싣고 피해가 큰 시골로 도와주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기 고향에 피해가 클 경우 일종의 향후회 같은 걸 조직해 움직이는 것 같았다. 외국의 원조가 있기 전에 이미 네팔 안에서 서로 돕는 움직임이 스스로 일어났던 것이다. 아마 다른 나라 부자들은 난리가 나면 피신하거나 사재기부터 할 것이다. 누가 망하든 굶어 죽든 상관하지 않는다. 하지만 네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없다. 부자들이나 일반인이나 마찬가지다. 평소에는 상관하지 않더라도 일단 재난이 닥치면 서로 돕는 게 이 나라 사람들에겐 당연한 일이 된다. 네팔교회 성도들에게도 공동체 의식과 노블리스 오블리주 문화와 유사한 개념의 특징이 있다. 신자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특히 노년층은 그렇게 하는 걸 대단한 명예로 여긴다.
명절 때 누가 고향에 전도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하면 십시일반으로 헌금해서 후원한다. 그러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한다. 네팔 도시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시골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선교를 위해서는 매우 아름다운 전통이다. 그건 외부에 누가 가르치고 만들어준 전통이 아니다. 왕정과 힌두교와 불교가 지배하던 시기에 믿음을 지켜낸 네팔 1세대 신앙인들이 스스로 만든 문화이다. 7. 100년 넘는 시간을 가진 자. 네팔에서 살다 보니 나도 어느덧 네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느낀다. 하루는 하교하는 아이들을 데리러 스쿠터를 타고서 학교로 들어가는 골목길에서 진입금지 표지판을 보았다. 그 앞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 중이라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한국 사람 같으면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늘 그랬듯이 표지판을 무시하고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핸들을 돌렸다가 바로 브레이크를 잡아야 했다. 골목의 공사가 단순한 땅 파헤치기가 아니라 콘크리트를 부어 말리는 양생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바로 조금 전에 부은 것이라 스쿠터가 진입하면 바퀴가 진흙탕에 빠지는 것처럼 빠질 것이고 말라가는 도중에 콘크리트라서 내 스쿠터도 꼼짝달싹 못하고 못쓰게 될 일이었다. 순간의 일이었지만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네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걸 느끼고 잠시 웃었다. 왜냐하면 웬만한 공사라면 네팔 사람들은 진입금지 표지판이 있어도 대충 지나가지 뭐 하며 들어서기 때문이다. 땅을 파놓은 정도면 그냥 건너다니거나 스쿠터와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만 있으면 무시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진입금지 표지판을 보고도 일단 가보는 건 네팔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일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이다. 신뢰가 기본이 되는 사회에서 살다가 네팔에 와서 교통도 무질서한 사회를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곳에서 운행되는 공동체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이들만의 룰, 괄호 열고, 규칙, 괄호 닫고, 이 있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쌓여갈 때 이 무질서 속에서 오히려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선교의 기본인 문화 이해이기도 할 것이다. 변화에 대한 생각 차이. 이해되지 않는 선교지의 문화에 대해 선교사가 다가가려 할 때 생기는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이 변화에 대한 생각 차이와 시간에 대한 팩터를 들 수 있다. 선교사는 사역할 때 다른 것에 대해 변화를 주는 일에 필연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다. 선교사가 살아온 문화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현지에서는 당연한 듯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들의 쉬는 시간.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놀러 나오는 아이들 표정은 어디나 같다. 그래서 어떤 영향력 내지 리더십을 발휘해 선교할 대상의 생각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선교사가 이처럼 현지인의 문화의 변화를 시도하려는 첫 번째 이유는 변화 자체에 대한 생각의 차이 때문이다. 네팔에서 변화시키고 싶은 답답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교통문화일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들이 무질서 속에서도 나름의 질서를 찾고 있고 또한 그런 자동차가 한두 대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사람으로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네팔에 온 선교사들이 변화시키고 싶은 또 다른 것은 이들의 회의 문화일 것이다. 네팔 사람이 모이면 회의의 중심 아젠다를 먼저 말하기보다 신변잡기 털어놓기로 몇 시간을 보내기 일쑤다. 실제 주제로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회의를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도 지키지 않는다. 1시간쯤 늦게 나타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회의 진행도 지지부진하다. 네팔의 이런 회의 문화를 처음 접했을 때 나는 즐겁했다. 나는 학교의 이사장으로서 첫 회의를 소집할 때 다들 나보다는 늦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치솟는 화를 참느라 힘들었다. 늦는 건 그나마 양호했다. 그건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경우이니까. 황당한 건 회의가 시작된 다음이었다.
무려 2시간 동안이나 그날의 회의 주제와 아무 상관없고 쓸데없는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이었다. 그래놓고 30분 정도 그날의 모임 주제를 대강 나누었다. 진짜 놀랍도록 황당한 일은 그러고도 결론은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 정신이 지구 밖에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았다. 네팔의 모든 기관이 그러는 것은 물론 아니다. 외국계 NGO나 상급 기관일수록 회의는 서양의 그것과 비슷하게 진행된다. 아젠다 세팅을 하고 매뉴얼을 정하는 등 우리가 상상하는 회의를 한다. 하지만 선교사가 만나는 사람들과 집단은 서양화되어 있기보다 보통은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와 체면을 중시하는 평민들일 가능성이 많다. 이상한 회의 문화는 주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해한 다음 다르게 행동했다. 한국에서는 회의 시간에 늦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 회의는 회의를 가져오므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려 한다. 게다가 한국 사람은 성질이 급해서 아무도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그냥 이건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 끝내려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견을 낸 사람이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말만 하고 말 수도 있다. 대신 네팔에서는 비록 회의 과정은 답답해도 누군가 결론을 내면 그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이 진다. 그래서 아무도 말을 안 하려는 것이고 그 때문에 회의 진행도 지지부진해지는 것이다. 한국 같으면 상상하지 못할 회의의 문화다. 그들이 회의 시작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것도 이유는 같다. 나는 초임으로 온 선교사들이 사역을 시작한 후에 처음 손대는 부분이 네팔의 회의 문화라는 걸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이상한 모습에 변화를 시도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교통문화처럼 회의 문화를 바꾸기도 역시 쉽지 않다. 본질적으로 바꿀 수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바꾸려 들지도 말아야 한다. 그건 그들만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나는 네팔의 문화를 이해한 다음 다르게 행동하기로 했다. 내가 취한 방법은 그들이 회의할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다. 요즘엔 회의 시간을 통보받아도 아예 시간에 맞춰가지 않는다. 보통 30분 뒤에 간다. 그래도 아직 다 와 있지 않을 것이라서 상관없다. 어떤 날은 내가 가장 늦게 가기로 했다. 주변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그러자 한참 뒤에 그들이 내가 어디 있느냐고 이제 다 모였고 결론을 내야 하니 오라는 전화가 왔다. 결국 그들과 같아진 것이다. 그게 가능했던 건 내가 선교사로 왔을 때 젊었기 때문 같다. 한국에서 회사 생활이나 교회의 전임 사역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 물론 그 때문에 실수가 잦았고 미숙했다. 하지만 한국 방식으로 회의를 해본 적이 없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팔에서 유연성을 가지는 장점이 되었던 것 같다. 조급함에서 자유로워지다. 선교사가 현지의 문화, 특히 회의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둘째 이유는 시간에 대한 생각, 괄호 열고 개념, 괄호 닫고의 차이이다. 현지인의 시간 개념을 바꾸기 위해 선교사가 시도하는 기존의 방식은 우선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회의 시간에 가장 먼저 가서 앉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지키는 타임키퍼 제도를 둔다든지 늦을 때마다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해서 우리 방식대로 시간 개념에 대해 변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변화를 주고 싶어하는 우리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변화, 즉 무언가를 바꾸고 싶어하는 내면 속에는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조급함이 있다. 조급한 마음이 동반될 때 잘못된 경험을 할 수 있다. 나도 지금 바로 이때 뭔가를 해야지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나에게 무언가 있다면, 누가 도와준다면 이것을 바꾸고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목적에 사로잡힌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결정은 이미 외부 요인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변화를 목적으로 삼아서 지금 내리는 결정이 모든 면에서 맞고 합리적 같아 보이더라도 우리가 이미 목적에 지배받고 있는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우리가 몇 년 안에 이렇게 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거야 라는 식으로 시간을 한정하고 사건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결정은 노예가 된 상태이다. 나는 20대 시절 가진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다. 그런 생각의 끝에 나에게는 시간이라는 팩터가 가장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선교사로서 2022년 기준으로 18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40대 중반이다. 30년을 더해도 여전히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속에 우리 아이들의 시간과 손주들까지 포함해 빅픽처를 그려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자산이 100년이 넘어갔다. 우리 가족이 계속 네팔에 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100년이 넘는 시간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니 지금 이 시간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에서 자유해질 수 있었다. 내 그림이 100년의 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바탕을 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지금 보이지 않는 변화가 미래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약속을 바라볼 수 있었다. 민족의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430년 후에 출애굽으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의 무한정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으리라. 100년 넘는 시간을 가진 가족. 지금 언약학교에서는 내가 이 학교에 왔을 때부터 거의 같은 세월을 충성스럽게 섬겨온 비샬이라는 교감 선생님이 계시다. 우리의 국어교사에 해당하는 네팔어 교사이기도 한데 처음엔 시골에서 갓 올라와 영어도 할 줄 모르던 사람이었다. 그때만 해도 그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이 학교에서 계속 일하게 될 줄도 교감 선생님이 될 만한 실력이 될지도 가늠할 수 없었다. 내가 이 학교에 왔던 초기에 차기 교장으로 삼겠다고 마음먹을 만큼 능력있고 똑똑한 교감 선생님이 한 분 있었다. 그런데 내가 잠깐 한국에 방문하러 다녀온 사이에 더 좋은 기회와 조건이 있는 학교로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은 2명의 후보를 천거했다. A라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선생님과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이 비샬 선생님이었다. 나는 교장을 설득해 비샬 선생님이 교감 자리를 잇게 했다. 비샬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충성스럽고 변함이 없을 사람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능력과 상관없이 그를 선택했다. 웨슬리 선교사님과 2012년 지도 교수님과 함께 방문하신 웨슬리 웬트워스 선교사님 괄호 열고 우측 4번째 괄호 닫고 이 선교사들과 찍은 기념사진. 지금은 교장 선생님이 될 만큼 경륜을 가지고 있고 영어도 곧잘하며 어느 자리에 두어도 부족함이 없는 실력자가 되었다. 교육학적으로도 탁월한 지혜를 가지게 됐다. 비샬 선생님은 평교사로 일하면서 나와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교육학적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왔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탁월한 교사이자 교육 철학자가 되었다. 그런 사람이 우직하고 충성스럽게 이 학교에서 계속 같이 일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의 가족 중에서 언젠가 그 집안을 책임질 뿐 아니라 네팔의 교육을 책임질 중요한 교육학자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무엇보다 그는 네팔의 기독교 학교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장 성실하게 이뤄갈 사람이다. 나의 설교를 매일 가장 성실하게 듣고 기록하며 그걸 토대로 학교와 교회에서 응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내가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의 100년이라는 빅픽처를 말할 때 비샬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 우리 가족이 그의 가족과 후손도 책임지자는 것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100년의 빅픽처를 말할 때 2가지를 부탁한다. 첫째 부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네팔에 부르신 건 특별한 은혜이므로 하나님께서 네팔에 어떤 특별한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세우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자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예배를 드릴 때 너희의 할아버지, 너희의 증조할아버지가 네팔 땅에 와서 시작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족 중에서 이어가고 사용하실 거라는 메시지를 자녀와 자녀에게 계속 전해달라는 부탁이다. 둘째 부탁은 비샬의 가족을 우리 가족이 책임지자는 것이다.
내가 지금은 저 사람을 당장 부자로 만들 수 없고 특별히 도와줄 수도 없지만 저 사람의 가족은 우리 진씨 가문에서 책임지고 돌본다고 약속하자는 것이다. 저 사람이 충성스럽게 우리와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하자고 당부하는 것이다. 이건 그에게 말한 적이 없다. 그저 우리 가족끼리 나눈 이야기이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진짜 이유. 우리 가족은 100년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가족만이 계획할 수 있는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네팔에서 어떤 분야의 일을 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네팔을 바라보는 눈은 이 아빠가 보는 눈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직업적으로 선교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팔에서 사는 것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은 네팔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 또한 아이들을 조금 다르게 키웠다. 우리 가족 전체를 네팔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므로 특별한 계획도 있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국제학교가 아닌 네팔의 꽤 괜찮은 로컬 스쿨에 현지인과 함께 다니고 있다. 내가 괜찮은 학교라고 말하는 기준은 시설과 수준이 높은 학교가 아니다. 5학년까지 시험 없이 자유롭게 공부하는 일종의 혁신학교이다. 이건 나의 가치관과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 시험 같은 과정으로 입증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을 찾아가고 깨닫는 자립식 교육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이 언약학교에 다니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아버지가 이사장이므로 알게 모르게 누릴지 모를 특권에서 벗어나고 현지인과 동등한 문화를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다. 막내딸이 언약학교 유치부를 다닌 적이 있는데 아빠가 학교에 가니 수업을 하다 말고 뛰어나왔다. 원래 네팔 부모들이 학교에 오면 아이들이 달려나가도 특별히 제재하지 않는 게 이들의 문화이긴 하지만 아빠가 이사장이라서 더 상관하지 않았을 것 같았다. 그래서 아이들은 다른 학교에 다니게 한 것인데 그 때문에 간혹 성장 과정에서 네팔 아이들에게도 있는 갈등을 경험하고 힘들어한 적이 있다. 그러나 건강하게 극복하고 현지인과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도 찾고 있어서 대견한 마음이다. 내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목적도 한국어를 잘하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다. 한국어로 된 자료에 스스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다. 이것은 언어학교에서 네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원리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그것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알면 유익하다. 예를 들어 박사과정을 통과하기 전에는 반드시 제2외국어 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원문을 직접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박사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 학교에서 한국어 과정을 도입한 것이지 한국 문화를 전파하려는 의도는 없다. 사실 지금 시대는 번역기만 돌려도 어느 나라 언어든지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하지만 네팔 아이들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외국 사이트에 접근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그 두려움을 깨고 길을 열어주기 위해 내 아이들에게는 물론 네팔 아이들에게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현재 언어학교의 한국어 강의는 아내가 한국어 강사 자격을 취득하여 담당하고 있다. 바둑의 포석처럼. 막내딸은 아직 어려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자신이 네팔에 이바지할 일이 무엇인지 가정 예배에서 나누곤 한다. 우리 아이들은 네팔의 먹거리 개선을 위해 스마트팜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 채소뿐 아니라 네팔 같은 내륙에서 랍스터 같은 해물을 양식하는 기술도 개발하기를 꿈꾼다. 그렇다면 네팔의 보통 사람도 가끔은 활어를 맛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레스토랑을 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아빠로서 해주기도 했다. 치과 의사가 되어 원격으로 진료하겠다는 구상도 한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사역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네팔 땅에서 각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방향과 결말이 열려 있다. 우리는 지금만 살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나에게 시간은 100년 앞을 보면서 한 땀 한 땀 바둑을 두는 포석과 같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다.
우리 가족은 그 갈바를 바라보며 지금 걷는 이 길이 그 길에 이어지는 것인지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여쭈어보면서 가려고 한다. 청춘을 들여 천국을 산다 5번은 100페이지에서 끝났습니다.